첫 번째 발표는 박선식 박사. 오늘 강의는 태백진운에 반영된 동북아 상고 음락사회인의 세계관과 생활상의 편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태백진운은 사실은 우리 이 학계뿐만 아니라 소위 이 비주류 사학 쪽에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처음 듣는 문헌일 거예요. 이 태백진운은 고려 후기에 수문화시중,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데요. 그러한 높은 관직을 역임한 그 이암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남기신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아까 이덕일 선생님이 발표하신 환단고기와는 또 다른 어떤 그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주물럭주먹 거리면서 제 나름대로 단정을 내리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을 쉽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어진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장입니다. 그래서 4장 부분에서 제가 구체성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부분 생략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연은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문화적 전통의 요체를 살피는 작업은 역사 연구자로서 느끼는 일종의 책무에 해당하면서도 더불어 커다란 학문적 흥미와 성취감을 함께 느끼게 하는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기를 소급하여 상고사회로 접근할수록 주어진 자료의 빈약성 때문에 풍부한 역사적 상상력의 발양은 애초부터 곤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상고사에 집착하는 연구자들의 내면적 속성에는 역사상의 원형적 발생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그에 연관하여 당시 거주인들의 삶에 관한 메커니즘과 문화 전반의 특성을 알아보려는 지적 호기심이 크게 작동되는 이유가 있어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연구자도 그러한 지적 호기심의 바탕을 둔 흥미를 찾고자 상고사의 미개척 분야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쓴 글들을 보면은 사실은 근대기에 관한 것이 거의 없고요. 주로 상고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흥미랑 연관된다 하겠죠. 아직 세간은 물론 연구자들의 세계에서조차 쉽게 언급이 되질 않고 있는 태백진운에 관한 본 연구자의 소감은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태백진운은 고려 후기의 최고 관직을 역임한 행촌 이암 선생님의 소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 전통 문화사의 상고사 부분을 재구성하는 데 바탕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라는 데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진운에 관한 소략한 서지적 검토인데요. 현재 전하고 있는 태백진운의 한자로 된 원문 전체는 이유립 선생에 의한 소작인 대배달 민족사 제3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유립 선생이 남긴 이 유작 외에는 없을까? 이것이 저의 깊은 고민거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행촌문화원을 출입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출입한 이유 자체는요, 이 태백진운 때문에 출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환단고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태백진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행촌문화원에 노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제가 태백진운의 또 다른 원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태백진운에 관한 관련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은 참고가 됩니다.
행촌 이함이 단군세기와 태백 진운 등의 저수를 냈다는 기록이 행촌 선생 연보에만 있다. 이렇게 한영우 선생의 논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뿐더러 행촌 선생 연보에는 이함의 후손인 이덕수, 이용담, 이양보 등이 이전에 있던 행촌 선생 실기 등을 증보하여 1920년에 간행한 점이 적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유립이 당시 한국 나이로 불과 14살 되던 해에 간행된 점을 고려한다라면 오늘 이 좌석에 소위 주리사학계에서 누가 와 계신지 모르지만은 자, 또 다른 위서인 태백진운이 나왔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4살 소년이 과연 태백진운을 조작을 했을까요? 너무 지금 성급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후로 태백진운에 대한 위서 공방이 또 새로 시작이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유립의 청소년 시절에 고성 이씨 종중인들에 의해 그 문중 내에서 이미 태백진운이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러한 서지적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기록이 또 있는데 이유립이 자신의 소작인 대배달 민족사에서 정교 증주 태백 속경을 언급했고요. 그 저자를 정확하게 해학 이기 저라고 5자로 분명히 적시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유립은 정교 증주 태백 속경에서 행촌 이함의 태백 진운의 일부 내용을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해학 이기 선생이 이전에 있었던 고려 후기의 행촌 이함의 소작인 태백 진운의 일부 내용을 근대기에 살면서 해학 이기 선생이 살면서 그것을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해학 이기 선생에 의한 이런 언급을 보충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했지만 해학 유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학 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봐도 정교 증주 태백 속경이나 태백 진운 등에 관한 그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수에 가까운 편집상의 누락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편집상의 배제 결과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학 유서를 보면은요, 그 서문을 쓴 사람이 이선근입니다. 자, 이선근은 화랑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이죠. 장관을 역임했고요. 이 이선근이 해학 유서 서문에서 뭐라 했냐면 이기 선생이 연구한 토지 제도와 기타 한말에 개혁해야 할 여러 가지 제도 및 시국 문제를 논한 상소문, 항의문, 논설 등을 수록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근 세사 연구에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해학 이기 선생이 남긴 해학 유서에 정작 정조, 증주, 태백 속경이나 태백 진운에 관해서 기록이 빠진 사유를 대충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당 정인보 선생이 이 해학 유서를 편찬하는데 교열을 담당했어요. 지금 전해지는 해학 유서를 보면은 앞부분에 분명히 위당 정인보 선생이 교열했음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위당 선생이 교열에 참가한 이 해학 유서이지만 이선근 씨가 아까 밝힌 것처럼 근세사 위주의 문헌을 정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학 유서에는 정작 상고사에 관한 태백 속경이나 태백 진운이 의도적으로 배제됐을 가능성이 읽혀진다 이겁니다. 하지만 태백 진운은 그 상편에서 날카롭고 엄정한 우국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고 일면 휴머니즘의 요소도 적지 않게 느껴지며 중편에 있어서는 매우 뚜렷한 실용주의적인 역사관을 엿보게 하고 그 하편에서 고려 후기의 저명한 사류들, 그냥 인물들이 아니라 정통 성리학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 10분의 그 거명된 사람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놀랍게 이 태백진운이 위서가 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는 그 하편에 목은 이색 선생까지 참여하고 있어서 이색 선생이 행촌 선생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은 이색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고려 말부터 당당한 성리학의 이 학문적 정립을 한 대단한 명문인데, 이분이 이 목은 이색 선생이 행촌 선생에게 선생님으로 예우하고 선생님 삼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감히 고성이씨 가문에서 조작할 사유가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편의 10명 중에 지리자 중에는 최영 장군도 포함되어 있어요. 최영 장군이 행촌 선생에게 또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 당시에 저명한 명사들이 줄줄이 행촌 이암 선생에게 질의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일찍 발견되거나 비슷하게 언급된 내용들이 없는 이러한 희귀하고 소중한 이 태백진운은 한국 전통 문화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내용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진운의 기조로 읽히는 몇 가지 주된 사상성과 저자 이암의 특별한 의식적 경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행촌 선생이 상편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내용을 도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경직론이라고 제가 감히 이름을 붙이겠는데요. 이 경직을 굉장히 주장하셨어요. 경자는 경작하다는 경자입니다. 갈경자죠. 직은 짤직자예요. 직조하다 그런 뜻이죠. 이암 선생은 대놓고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부유코자 하는데 누가 빈곤하겠는가? 내가 잘 살고자 의지만 가지면 어떻게 가난하겠는가라는 말이죠. 또한 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강하고자 하는데 누가 허약하겠는가? 부유함과 강함은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고 산업공상 사민이 각기 그 직무를 닦아 서로 침해하여 넘봄이 없으면 천하의 곧 인심은 다스려진다. 비록 굶주려도 개와 돼지의 밥을 먹게 한다면 반드시 발끈하여 화를 낸다. 이러함을 일러서 뜻이라 한다. 이 뜻지자가요, 파자를 하면 두 가지 글자가 되죠. 위에 선비사자는 사실은 별자인데 선비사자가 아니죠. 원래 갈지자입니다. 갈지 더하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는 바를 뜻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갈지자를 선비사자로 와자시킨 겁니다. 이 왜곡시켜서 쓴 거죠. 이 마음이 가는 바가 뜻인데 이 행촌 선생은 이 부의 여부를 한 개인의 자활적인 능동성, 이것의 강인한 정도 여부와 연결하고 있어요. 이암 선생은 이 대목에서 선언적으로 경직에 관해 중대성을 말하기를 경작하지 않고 그리고 짜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옷을 걸치고 밥을 먹는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구차하게 훔치는 부류이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직조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민에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갈고짬을 잘 해야 천하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각자가 처해 이행해야 할 갈고짬, 즉 경직이 잘 되어야 사회와 국가가 선순환, 원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상침월하여 천하내치라. 서로 침해됨이 없는 바에야 천하가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가면은요, 이 태백진운에 보면은 비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단군왕검은 왕도에 앞선 바로 사만을 나누어 통할했고 신시의 옛 규범을 다스리는 법으로 삼아 전했으며 상제가 명한 바로 불암지산에서 몸소 농사짓고서 편안했다. 후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군왕검이 농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시대에 임금이 궁궐 안에서 뭐 농사짓는 척하면서 하는 거 있었죠. 또 설농단에 가서 좀 하는 거. 그게 조선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단군왕검 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군왕검은 형식적이 아니라 아예 농사를 졌다는 얘기예요. 태백진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비범한 내용을 통해서 태백진운은요, 우리나라 역사 관련 자료에서 저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3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이암 선생이 지향했던 개혁 지향의 사유세계와 정의 공동체에 대한 지극한 그 애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4장 문제인데 29쪽에 그 4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신시 땅에 다선일과 다물 5개가 써 있어요. 상편에 보면 신시 5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행촌 선생은 쭉 말하면서 무릇 사람이 새와 짐승보다 다른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지녔기 때문이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신시 5사이고 곧 부여 구서이고 곧 다물 5개이다. 막 이런 말이 갑자기 팍팍 나와요. 그럼 정신이 없죠. 신시 5사, 부여 구서, 다물 5개쯤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물이 고구려 본기의 삼국사기에서 복국도, 옛날의 국도를 회복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5개는 신라 사회에 있었던 세속 5개, 흔히 말하는 화랑 5개를 연상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시 5개와 부여 구서는 뭐냐 이거죠. 신시 5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해학 이기 선생이 썼다는 태백 속경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요, 5사는 가로되 곡, 명, 형, 병, 선악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깜짝 놀라겠죠. 이 내용이 뭡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검조선조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환웅이 내려올 때 주곡, 주형명, 주명, 주선악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신시 시대 때에 5개가 왜 있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고 시대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단에 보면 수렵과 채집을 위주로 삶을 이어가던 신석기 전후의 시기부터 수렵 등의 거친 활동을 하며 우두머리인 군장의 지휘에 복종하는 충성이 강요되었을 터이고, 그러한 충성의 강요는 한 가정에서 어버이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의식으로 작용했을 터이다. 그것은 효와 다르지 않은 생활 예의였을 것이다. 뿐더러 같은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은 더없이 소중했을 터이고, 한 번 벌어진 수렵의 고된 일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감함이 요구됐고, 그것은 집단적 갈등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감투정신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등등. 이러한 정신이 바로 신라의 세속 5개이고, 이러한 신라의 세속 5개가 태백진운에서 행촌 선생이 언급한 다물 5개이고, 또 그보다 앞서는 신시 5개조차 그러한 곡식과 그리고 명령과 형벌과 병, 질환과 선악 이런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명령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말한 신시 5사와 다물 5개는 신석기 후기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생활상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환환상제와 진군에 혼재된 상구 사회인의 일상적 세계관과 고려 후기의 개혁적 정치 의식을 말하겠습니다. 태백진운에 보면요, 중편에서 갑자기 환환상제라고 나와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한 8, 9년 고민하다가 올해가 이제 11년쯤 되는데 이걸 때문에 고생한 게 뒤늦게 그 모시 주소라는 책과 이 주자 선생이 쓴 시경 집전에 보면은요 놀랍게 환환에 대해서 풀이를 한 게 있어요. 환환이란 뭐냐? 무모다 무모. 호반무자에 모습모자, 씩씩한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단적으로 말할게요. 환환상제는 어떤 뜻입니까? 씩씩하고 씩씩한 임금님이란 뜻입니다. 행촌 선생님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지도자를 씩씩하고 씩씩하신 우리 임금님, 환환상제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주의 이의백이 남긴 5개 일지집을 볼 필요가 있어요. 5개 일지집은 절대 위작이 아니에요. 학계에서 정식 문서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놀랍게 현묘결이 거론되고, 현묘결이 무슨 책이냐? 상고 환웅 성선이 지은 10여 장의 글이다. 눈이 번뜩 띄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환웅께서 책을 썼다는 얘기죠. 이 당시 책은 지금의 이런 페이퍼로 된 것이 아니라 목관이나 죽관으로 송곳 같은 걸로 새겼겠죠. 이미 상고 시대에 환웅께서 현묘결이라는 서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선 중기에 이의백이 남긴 5개 일지집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 환웅께서 어떻게 했느냐? 승풍 어운하시고 승천 입지했다. 이게 뭐냐? 승풍 바람에 올라타고, 어운 구름을 조종하고, 승천 하늘에 오르고, 입지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무슨 뭐 마술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 5개 일지집에 우리 환웅께서 이러한 전지전능함을 드러냈다고 써 있어요. 뭐 이것을 뭐 거짓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 책자에 이렇게 써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고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냉정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화들짝 놀라지는 않아요. 이것이 갖는 함의가 무엇이냐를 고민할 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고학계에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쪽 요동에 이르기까지 대략 7 내지 8m의 엄청난 해수면에 층차가 있다는 것을 한국, 중국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이 어디 있냐면요, 부산 동삼동에 있어요. 거기 동삼동 폐총을 가면은 이 층차가 무려 7m에 육박하는 엄청난 해수면 차이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급격한 해수면의 상승이라 이거죠. 갑자기 7, 8m 아래 있던 것이 물이 갑자기 쭉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고 죽고 난리가 아니겠죠. 응?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신석기 후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700 내지 3,500년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학집을 보면은 단군왕검 때 9년의 홍수가 써 있다라는 것이 거짓이 아닌 거죠. 청학집은 우리나라에 조여적이 쓴 글이지만 거기에 9년 홍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 9년 홍수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격심한 지구 재앙적 환경에서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지도자는 7, 8m에 육박하는 해수면도 싹 쓸어주는 그런 대단한 영웅이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 상고시대에 우리 지도자에 대한 관념은 호풍환호하는 도술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묘결에서 말한 그런 내용과 이 행촌 이함이라고 하는 대지식인으로서 수문화시중을 역임한 이 높은 관직의 이 대명신께서 환환상제라고 한 거겠죠. 그 다음에 4장 3절을 보면은요, 나무를 심고 소출을 누린 고시의 생활이 나오고, 그 4장 4절에 보면요 놀랍게 환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행촌 선생님은요 우리 문화를 명시를 했어요. 행촌 선생님이 우리 문화를 환도라고 명명했다 이겁니다. 이 표대 환자, 환단고기 할 때 이거 환자랑 길도자로 썼어요. 그런데 이 환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재미나게 써 있어요.
그것은 예쁘고 슬기로운 웅임금, 이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자로. 예쁘고 슬기로운 웅임금. 웅임금이 누굽니까? 문맥상으로 웅녀겠죠. 이 웅녀와 환웅이 만나서 하는 신성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 의해서 나무를 깎아서 건축물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한 다음에 음복을 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환도가 시작됐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40쪽을 보면은요, 이 그 채도가 있는데 한 채도를 보면은요, 그 인물의 가운데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그 채도가 있는데 그 인물의 가운데를 보세요. 이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한쪽은 여성이고 한쪽은 남성인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현한 가운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태백진운에서 나무로 깎아서 집을 짓고 결혼하는 것이 환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무로 깎는 행위가 한옥인데, 한옥 유심히 보면은요, 보세요. 받을장이라고 있죠. 받을장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받는 거야. 위에 있는 목재를 받는 걸 받을장이라고. 그 다음 거꾸로 그 위에 올라타는 거 어플장이야. 우리 한옥은요, 받을장 어플장, 이것이 계속되는 구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음양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태백진운에서 나무로 집 짓고 하고 혼인하는 것이 환도의 시작이라는 게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4장 7절에 치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여기서 이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유를 싸움에 능한 군신으로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왜? 태백진운에는요, 농사 짓고 백성들을 잘 갈무리하는 지도자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각을 짓고요, 삼천의 마을을 경영한 대지도자로 써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데, 전 세계 인류 문화사상 집단적 거주지를 조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백진운에 근거한 다음에 치유입니다. 산 땅이라고 하는 물가에 누각을 짓고, 그 누각이 무려 3천의 주리를 이루었어요. 세상에. 청주 공주하는 그 고을 주자에 마을 리자를 썼어요. 3천 주리의 세상에. 치유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 경영자이고 사회를 잘 영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4장 9절을 보면은요, 단군왕검이 웅조의 보호를 받았고 홍수를 다스리고 안류 세력을 평정한 일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안류는요, 제가 작년에 육군사관학교 학예지에다가 정식 학술 논문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단군왕검 시대가 허구의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태백진운에 그 당시에 안류라고 하는 세력이 남침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류가 누구냐 밝혀냈는데 그것은 흉노족이었어요. 그런데 청학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본래 구이였는데 구이 중에 하나가 안류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러면 안류라고 하는 그 흉노족은 태초에 우리 단군왕검이 다스리던 구족이라고 하는 연방의 한 부속 세력이었다는 거고, 그들이 9년 홍수가 일어나자 내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안류 세력이 침입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안류 세력을 저지한 막강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단군왕검의 네 아드님 중에 하나인 부여왕자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태백진운이 대단한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고, 우리의 상고 문화를 복원하는데 소중한 문헌적 근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문식 선생님의 태백진운에 반영된 세계관과 생활상의 편모를 읽고 제가 논평을 맡았습니다. 논평을 의뢰받고 논평자가 원고를 받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느낌은
글이 뜨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발이 꿈틀꿈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은 발표자의 글이 피와 땀과 눈물로 피워낸 뜨거운 열정의 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심장 없이 민족을 내세워서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작금의 사계의 행태에 비춰볼 때 그것은 그야말로 한떨기 화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자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상고사회로 접근할수록 주어진 자료의 빈약성 때문에 연구는 함정에 빠지거나 난관에 부딪히면서 길을 잃는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 더욱 필요해진다. 하지만 그 상상력은 오랜 기간의 천착을 통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 섣부른 상상력은 오히려 공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발표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추적해왔던 연구 과정들을 저는 옆에서 눈여겨봐왔습니다. 그래서 논평자는 이제 그의 박람강기와 더불어 좌충우돌하던 노력들이 이제 무르녹은 상상력의 불꽃으로 가열해서 이렇게 결정들로 맺혀지며 빛을 내는 과정을 감상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논평자는 그 뜨거움과 영롱함을 몸으로 만끽하며 그가 열어준 새로운 시야에 감사하면서도 그 뜨거운 불꽃에 찬물을 붓는 짝이 아닐까 저의 논평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든 여학생을 괴롭히는 악동처럼 그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 싶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의 주옥 같은 글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촌 이암에 대해서는 앞에 선행 연구가 있어서 그의 실존 여부나 그의 여러 사상적인 또는 정치적인 활약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백일사 또는 태백진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촌의 기존 저술과 이게 태백일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태백진운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태백진운의 내용에 대해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비교 고증 교감 작업이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환상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시 주소나 주위의 그 주소에 의거해서 씩씩하고 늠름한 모습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시간상으로는 좀 차이가 좀 공간적으로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식의 해석법을 좀 더 자신 있게 좀 전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태상 현사 멸죄 자부 소재 법첨의 대학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이 대학은 이제 태산의 다른 이름으로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산동반도와 강소성 일대라고까지 보았는데 강소성까지 포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자부 선생 소재법첨이 자부라는 이름을 가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유보적인 태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인의 도검 사용의 역사를 태백진운의 내용에 의거해서 치우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황제와 치우를 만약에 역사 시기로 본다면 대략 몇 년도쯤으로 이게 비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칼이라는 것이 석기 시대의 돌칼인지 비파형 청동검인지 아니면은 태백 음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쇠를 녹인 철검인지에 대해서도 좀 특정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황제, 치우, 고사 등 태백진운의 기록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서 보아야 할 근거나 필연성이 과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박 선생님께서는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성, 다시 말해서 신화적 상상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고려 말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에 와서야 공개된 태백진운의 존재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